전력거래소의 심연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중앙전력관제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저희 회사 홍보도 하고 또 전략산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이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전력산업의 현재와 미래인데 전력계통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엊그제 유튜브를 보니까 그 3프로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혹시 뭐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의 텍사스주의 전력 문제를 거기서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텍사스주가 사실은 뭐 셰일가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오일류가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근데 오일은 뭐 굉장히 부자인데 전력은 가난한. 그러면서 주로 내용이 미국은 그렇게 뭐 첨단 산업이 발전을 하고 소득이 뭐 한국보다 2배 이상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수시로 불안해서 정전도 가끔 발생을 하고요. 텍사스에 뭐 그러한 문제점들을 쭉 나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 이제 내용을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급속하게 늘면서 바람이 안 불거나 이제 뭐 태양이 좀 안 뜨거나 이럴 경우에는 전력 수급 불안이 일어났고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서 한 21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뭐 국민들이 거기 이제 텍사스 주민들이겠죠. 소송도 많이 걸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텍사스가 사실은 하나의 50개 중에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전력 수요가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텍사스를 많이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력을 많이 쓰는지는 몰랐습니다. 사람은 별로 안 보이던데, 뭐 오스틴을 가봐도 그렇고. 예. 저희 전력거래소는 2001년 4월 2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아마 전력거래소와 한전과의 그 관련계를 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과거에 그 1961년도에 한전이 설립이 됐습니다.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그 다음에 1982년도에 공사가 됐는데 그때부터 저희 중앙전력관제 센터는 한전 내부의 조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2001년도에 전력 분야가 이제 크다, 한전이 크다,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학자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한전을 구조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가장 원가에 많이 차지하는 발전 부분을 이렇게 6개 회사로 원자력 회사, 그 다음에 화력 5개를 설립을 하고요. 분할을 한 거죠. 설립이 아니라. 분할을 해서 설립을 하고 이제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력거래소를 발족을 해서 그 앞으로 민영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국가가 꼭 담당해야 될 전력계통 운영, 전력시장 운영, 그 다음에 장기전원 수급계획, 뭐 이런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이제 한전의 본사 조직이 이렇게 별도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동에 계속 근무를 하다가요, 2014년도에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는데 당시 한전 부지를 현대자동차가 매입을 했습니다. 10조 3천억인가요? 그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도 이제 비싸게 사가지고 당시에 정주영 회장님이 한전을 사시는 줄 알았답니다. 한전 땅을 산 건데. 근데 이제 저희 그 주요 업무는 전력시장 운영, 개통 운영,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시간 급전 운영 이런 게 되겠습니다.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이 어떻게 이제 태동이 됐냐?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 대표를 맡고 계셔갖고 사실은 이 전력이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를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전기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한 500년 전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뭐 중학교 때도 많이 나왔었죠. 탈레스가 이렇게 막 명주천을 만들다가 머리카락이 딸려온다. 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었고요. 이제 철강이나 뭐 카네기라든지 뭐 앤드류 카네기 이런 분들이 철강, 기름, 석유죠. 그다음에 철도 이런 거를 전부 독점을 했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엔타이트러스트법 생기면서 미국에도 독점 방지하는 뭐 그런 법이 생겼었는데 전력도 그래서 독점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19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전력산업 성장을 합니다. 불과 전력산업 시작한 지 한 50년 만에 수많은 가전제품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쭉 전력산업 수요가 성장하고 이제 발전을 하다가 1965년 11월 이에 미국의 대규모 정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노스 아메리카 일렉트리스 릴라이버티 카운실이라는 이 사업자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전력에 대한 표준을 만들게 됩니다. 표준이라는 건
주파수나 저런 표준화가 돼 있죠. 근데 운용의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준을 만들고 2003년도에 또 뉴욕을 비롯해서 뉴저지,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그러니까 뭐 캐나다 일부까지 또 정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이 너프라는 회사가 준정부 기관입니다. 전력거래소. 그러면서 여기에 강한 권한이 이제 주어져 가지고요. 만약에 사업자가 여기서 만든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은 뭐 하루에 10억씩 벌금을 내고 어떤 뭐 소배전 회사라든지 발전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그런 권한까지가 부여돼가지고 제가 2013년도 정도에 이제 뉴욕을 한번 가봤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데 애틀란타 외곽에 있더라고요. 굉장히 근무하기가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본사 조직이 그때 당시 199명인데 부사장이 나오셔가지고 저희 회의를 했는데 기술자도 많지만 변호사가 전체의 한 3분의 1,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만들고 기술자들은 기준을 만들고 그걸 법률화하는 워딩을 하는 건 변호사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그런 규제 체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직접 규제를 하고 그걸 전력거래소든 발전소든 따르는데 그러면 저 폭파법이 78년도에 만들어집니다. 퍼블릭 유틸리티라는 거는 뭐 통신이라든지 가스, 그 다음에 전력, 다 이게 퍼블릭 유틸리티죠. 그러면서 전력에도 인디펜던트 파워 프로듀서가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민간 발전소들, 이 수입 독점 회사에 전력을 판매하는 민간의 투자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지면서 1996년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전력 산업에 드디어 이제 경쟁이 도입되고 그러한 미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에디슨이 1789년도에 백열전등을 발명하지 않습니까? 불과 8년 만에 저희 건청궁에 최초로 이렇게 정등이 됩니다. 당시에 고종황님께서 이 해외 논문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에디슨 전기회사에 콜브라라는 기술자가 이렇게 방한을 했는데 그분한테 남 얘기를 듣고 그런 발전기를 좀 도입을 하자 해서 직류 발전기를 도입을 해서 여기 이제 향원정인가요? 저기 이쪽에 경북이요. 거기에 이제 이 물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는데 아예 그냥 1898년도에는 고종황제의 황실 자금으로 한성 전기 주식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의 최초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은 홀브라는 그 기술자는 우리나라 와서 수비대하고 왕실을 지키는 수비대하고 좀 친해졌나 봐요. 총을 갖고 있으니까 총을 이렇게 장난치다가 수비대가 이렇게 총 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죽습니다. 그거 맞아가지고 그러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이 양반하고 장난한 거 고의가 없다, 처벌하지 말라, 뭐 이런 또 말을 남겨가지고 사실은 총 쏜 사람이 처벌 안 받았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전에 이게 이렇게 하다가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되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63개의 전력회사가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이라는 게 조그마한 회사가 이렇게 마이크로 그리드 형식으로 지역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다가 결국은 이제 규모의 경제 뭐 이런 것 때문에 회사끼리 이제 합병했겠죠. 그러면서 남한의 경성, 남성, 조선전업 3개의 회사만 남습니다.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 되면서 1961년도에 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주식회사를 발족을 시킵니다. 왜 한국전력 주식회사를 발족시켰냐? 경제개발을 5개년 계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인 전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경제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고요. 그걸 뒷받침할 전력 설비를 한국전력 주식회사 당시 한전이 이제 분담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발전 설비, 송전망을 투자를 합니다. 그때는 투자하기 쉬웠죠. 정부가 이제 뭐 전초법에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토지 수용하는 거죠. 수용해서 막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61년도에 36만 7천 킬로와트, 이렇게 367 메가와트. 이거는 어떤 용량이냐면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의 조그마한 발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마력이라든지 이게 500 메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발전기 한 대도 안 되는 것이 남한의 발전 설비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맨날 정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동 위주로밖에 뭐 산화수소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던 것이 10년 만에 260
2628메가와트로 이제 원자력 한 3개 정도의 발전소로 늘어납니다. 그것이 20년 만에 한 1000만 킬로와트, 원자력 10개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 2차 70년대 석유 파동을 거치면서 폐석유를 하자 하면서 이 원전도 도입하고 석탄을 무지하게 썼습니다. 그런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현전이 이제 현재와 같이 지금도 뭐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많이 적자를 봤을 겁니다. 민간 주주들한테 배상도 못 해줄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을 동원을 해서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죠. 그래서 정부가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발전설비를 투자를 해서 현재는 14만 메가와트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면 81년도 대비 14배가 늘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1990년대만 하더라도 삼성보다 한 대이 더 컸습니다. 매출액도 많고 기술자들도 한 잔에 반만다면 뭐 중동 모였을 때 스카우트 해가지고 전부 월급 조사해주면서 이제 드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한줄만한 회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선배들 말씀 들어보면. 그 정도로 컸으니까 이제 그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야, 한전을 사장님 혼자 관리하기는 뭐 너무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생각이 들었었던 모양이에요. 또 세계적으로 이제 전력산업을 경쟁시키는 것도 어떤 세계의 트렌드가 됐었고, 그래서 뒷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구조 개편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 경영 쇄신, 그러면서 이렇게 구조 개편을 하는데 KT를 민영화하고 한국이동통신을 뭐 SKT로 해서 이제 매각을 하고 뭐 이런 공기업에 대한 구조 개편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전력산업도 이제 구조 개편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경위는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9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IMF 터지면서 좀 빨라졌다.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려서 간절히 근무해서 잘 몰랐는데 저희도 그때 그 명퇴를 많이 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직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구조 개편할 때 제가 98년도에 차장이 됐거든요. 97년 당시에는 직원으로 있었는데 같이 근무하던 선배들도 이번에 명퇴를 하면 좀 더 준대하면서 많이들 나가셨어요. 하면서 민간 기업도 많이 이제 명퇴를 당했지만은 공기업들도 많이들 명퇴를 했었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고, 하여튼 이 구조 개편의 1단계는 발전 경쟁, 2단계는 배정, 혼자 배정과 판매 부분을 지역적으로 나눠서 지역 그 회사를 독점 회사를 만들고,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은 2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충북 지역, 뭐 충청도 회사, 전라도 회사, 뭐 경상남도, 북도 회사, 그러면서 지역적인 독점 회사를 만들어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도매 경쟁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 회사한테 그 독점된, 캡처된 그 소비자가 다른 지역의 배전 판매 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민간까지 소매까지 이제 경쟁을 붙여서 소비자 선택권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이 당초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구조 개편을 완료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2004년도 이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요. 구조 개편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마 그때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그 낙선하시고 영국에 잠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구조 개편을 했었거든요. 그때 좀 그걸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구조 개편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 되시고서 이제 중단한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고 이거 뭐 왜 해?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노사정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거기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서 구조 개편 중단을 권고를 했고 그걸 정부가 수용을 해서 이제 중단되고 그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역사부터 현재까지의 이렇게 전력산업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주식회사, 공사, 이제 수직독점 체제로 됐다가 수직독점 체제에는 한전이 공급의 의무가 있는데 대신에 독점권을 줬죠. 그리고 정부가 수익률 규제를 했던 겁니다.
총 투자한 것을 어떤 그 분모를 두고 거기에 수익률을 몇 프로를 주는 그런 형태로 ROI, Rate of Return 그런 규제를 했다가 이제 2001년도에 이렇게 전력산업을 발전 부분을 나누고 전력거래소가 중간에서 뭐 입찰을 받고 그다음에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대로 한전이 구매를 해서 발전기를 돌리면은 계량기가 다 붙어 있고 그 계량기는 컴퓨터니까 1분 단위, 5분 단위로 다 시간대별로 구분돼서 계량이 되고요. 또 시간대별로 이제 가격이 결정된 걸 곱하면 받을 금액이 나오고 그걸 저희가 이제 한전에 청구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게 되겠죠. 그건 이제 시장 차원이고 전력거래소의 개통, 제가 있는 개통 운영은 여기서 이제 입찰된 거를 가지고 발전기를 수입하면은 저희가 이제 지시를 합니다. 발전기 키세요, 뭐 끄세요, 출력을 높이세요. 그런 거를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죠.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력 설비 현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전력이라는 건 대규모의 바닷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일 그 뜨거운 그 물을 식혀야 되는 그 용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주로 바닷가 근처에 대규모 원전이라든지 강진탄 보령, 영흥 이런 석탄 화력 아니면 LNG 복합들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이 수도권의 인구의 50%가 달지 않습니까? 전력은 한 41% 정도, 이제 시간대별로 달랐습니다만은 많을 때는 한 40% 넘게 이제 전력이 이제 소모가 되는데, 근데 이제 발전기는 몇 대 없거든요, 이쪽에. 주로 그 환경 규제 때문에 LNG 복합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발전단지로부터 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이러한 송전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분홍색은 76만 5천 볼트고요. 그 파란색이 34만 5천 볼트의 전력을 전압 레벨을 표시합니다. 여기는 이제 표시는 안 했지만 15만 4천 볼트 2호석 케이블의 전력망이 아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요. 그 밑에 또 전봇대라고 하죠. 보통 전봇대라고 해야 좀 친숙하실 텐데 전주 배전 전로가 아주 뭐 15만 킬로도 넘게 이렇게 그 지역마다 마을마다 골목마다 이렇게 이제 깔려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전주 위에 폴 트랜스포머 도란스 전주에 이제 변압기가 설치되면 그 변압기에서 낮은 전압을 해서 저희가 220V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국토 면적 대비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여기 이제 회사 대표분들도 계시지만은 이제 그 소규모 그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력을 정말 많이 하는 에너지 다수비 업종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대중 규모는 세계 한 10위 정도, 경제 규모도 한 11위 정도 된다는데, 그다음에 소비 규모는 한 7, 8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은 작죠. 이 전력망은 굉장히 조밀하고 해서 단위 면적당 전력망에 대한 밀도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송전망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 수용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재생에너지가 이제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호남 지역에 전체의 한 45%가 이쪽에 몰려 있는데 이쪽에 송전망이 약해서 그걸 제대로 수도권으로 송전을 못하는 지역에 이제 이르는 그게 이제 개통의 이슈가 돼 있거든요. 아까 이제 텍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사스도 뭐 그러한 그 망투자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태양이 뜨거나 바람이 불면 이제 발전을 많이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발전을 못하죠. 그런 가능성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 이슈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탄수화물도 해야 되고 아이언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CF100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 방에 재생에너지 투자하고 원전 투자해야 됩니다. 또 송전망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오늘 그거를 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해결하는 방법까지는 뭐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그런 방향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의 한 70% 정도 차지하는 발전 부분을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현재는 처음에는 이 5개 화력발전사, 그 다음에
그 원자력 회사 한수원 이게 거의 뭐 90% 이상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민간이 발전철 용량으로 한 35%, 뭐 4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굉장히 민간 부분이 터졌죠. 그래서 사실 이 에너지 산업이 잘만 투자하면은 그 리턴이 그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다만 여기도 이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재생에너지가 많이 인프됐을 때 전력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건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탈수입하려면 모든 게 전력화가 되니까 자동차도 전력화고 산업도 웬만한 거 다 전력, 난방, 그 쿠킹 다 전력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민간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가 활성화가 되고 있죠. 민간 발전소도 많이 들어있어요. 민간에서 석탄도 뭐 건설을 많이 했고요. 재생에너지는 다 거의 뭐 민간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절차는 이렇습니다. D-Day, 오늘이 D-Day라고 하면은 어제 이렇게 이제 발전회사에서 자기네가 발전기별로 내일 생산할 발전량을 시간대별로 다 입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가격 입찰은 아직 안 합니다. 이 가격이 막 플럭츄에이션 하면 국민들한테 필수제도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2003년도에 구조개편 중단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코스트 베이스입니다. 발전회사의 모든 비용을 전력부에서 평가를 해줍니다. 비용평가위원회라는 걸 설립을 해서 외부의 뭐 회계사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각 발전회사의 연료 뭐 수입한 거, 그 다음에 내부의 운영비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곡선을 만들어냅니다. 개별 발전기의 곡선. 그게 이 개통 운영하는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이죠. 거기에 다 입력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발전기에 수입할 때 그 비용에 따른 그래프가 들어가고 그래서 한계 가격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거에 따라서 개통 운영을 하고 계량되고 정산을 해주고 이것이 이제 시장용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수요는 국민 생활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국민들이 주무실 때는 수요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침 6시부터 깨서 이제 밥도 하시고 출근해서 사업성명 돌리고 뭐 사무실에 냉난방하고 할 때는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요새 이제 그 냉난방 수요가 없어서 수요가 전체적으로 많이 낮아진 상태거든요. 이게 한 52기가 정도 걸립니다. 새벽에. 그러면서 여기 걸리는 게 한 1000만 정도가 틉니다. 그러면 여기가 한 7천만 정도 걸리거든요. 70기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0기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거 얘기는 뭐냐면 발전기를 껐다가 켰다가 하는 것이 굉장히 자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석탄화력 같은 경우 한번 돌리면 24시간 걸렸습니다. 원자력처럼. 근데 요새는 석탄화력도 매일매일 껐다 켰다 해야 되니까 그 석탄화력에 근무하는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막 피로도도 높아지고 불만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낮을 때는 전력의 가치가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이 싼 발전기가 들어가겠죠. 유연탄 발전기 이제 주로 호주라든지 인도네시아에서 탄을 수입해다 쓰고 국내탄도 좀 있습니다. 영동아리 2대 정도 있는데 그런 발전기에서 걸리면은 싸집니다. 연료비가. 참고로 원자력 같은 경우는 뭐 비용이 한 4, 5원 많아야 6원 킬로와트아워당. 요새 이제 연탄값도 올라가고 뭐 120원 킬로와트아워당. 근데 이게 이제 가스로 가게 되면 굉장히 비싸지는 겁니다. 가스가 많이 올랐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국제 가스 가격이 뭐 몇 개씩 올랐을 때는 250원씩 이렇게 되고 요새는 한 15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스 가격이 이래서. 그래서 전력 가격이 이 전력 에너지 믹스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수요에 따라서 변하고 요거를 결정하는 것이 시장 가격 결정이 되겠습니다. 제 밑에는 원자력, 유연탄, 그 다음에 가스, 중간에 이제 재생에너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 국제 유가가 뛰면서 그 전력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력으로 그만큼 안 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적자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정부가 아마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리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워낙 우리나라가 이제 그 에너지 많이 소비하니까 한 번에 올리면 충격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에 검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요자원 시장. 이쪽도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발전기가 잘 응용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중앙전력관제센터에서
컴퓨터로 발전기를 잘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켰다 켰다 하는 건 전화를 하는데 잘 응용을 했는데 이게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서 재생에너지는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것들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그 수요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자. 그것이 이 수요가 저희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전력이 모자랄 때는 좀 꺼주고 전력이 남을 때는 더 쓰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돈을 줍니다. 그것이 이제 수요자원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공장 포스코라든지 이런데 잠깐 꺼도 되는 게 있는데 에어컨 뭐 한쪽을 꺼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끄고 뭐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외국도 많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시장이고요. REC 거래 시장. 재생에너지가 발전을 하면은 정부에서 리뉴어블 에너지 서티피케이트라는 이런 유가증권을 줍니다. 저 유가증권을 가지고 또 판매를 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수익을 올립니다. 전력 시장에서 판매해서 전력 가격에 대한 수익을 올리고 이걸 또 수익을 올리고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결국은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수익을 올리는데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느냐? 재생에너지가 초기에는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만 가지고는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REC의 유가증권 거래도 저희 전력거래소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S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리뉴어블 포트폴리오 스탠다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민간이라든지 공급에서 할 것 없이 24개의 발전사는 일정 부분, 매년 그 산업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일정 부분의 전력을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 아느냐? 이 사업자들은 자기가 직접 신재생을 건설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건설한 거를 REC를 사오든지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 의무량을 맞춰야 되고 못 맞추면 페널티가 있으니까 맞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소규모 전력 중개 시장이라는 것도 있고 워낙 조그마한 발전기들이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풍력 그다음에 전기차 뭐 ESS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그런 걸 모아가지고 저희 전력거래소가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급전 자원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모으는 사업자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중개 사업자입니다. 중개 사업자가 열심히 사업자들한테 리크루트해서 저하고 계약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수익이 얼마만큼 난다 이렇게 해서 모아줍니다.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계약을 해서 이제 저희 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시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시장 앞으로도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들의 직접 PPA. 그러니까 아리백을 하려고 하면 기업에서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재생 사업자가 전기 사업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발전 사업자가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재생 사업자도 발전 사업자이긴 한데 직접 그 전기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는 길을 펴줬거든요. 그게 이제 직접 PPA입니다. 직접 소비자와 신재생 사업자가 파워 퍼처스 어그리먼트를 맺어서 전력을 거래하라는 거죠. 다만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니 전력거래소가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중간에 중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아니백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2026년부터 저희 이제 EU 탄소 국경세가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백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 삼성전자가 일정을 납품한다는 반도체. 전부 재생에너지 뭐 어떤 탄소가 중립된 그런 전기를 사용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증명서가 필요한데 앞으로 이런 것도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아리백. 지금 이제 CF100으로 자꾸 이제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아리백이랑 리뉴어블 에너지든지 뭐 카본풀이라든지 뭐 개념은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력거래 규모가 늘어난다는 건 좀 말씀드렸고요. 전력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전력계통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의 특성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의 품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블랙아웃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전력 설비의 투자가 장기간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어떤 전력이 가격이 높아진다고 해서 단기간에 공급이 금방 늘어나거나 수요가 금방 줄어들거나 하지 않답니다. 전력은 재화의 특성상 공급의 탄력성도 없고 수요의 탄력성도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높고요.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탄력성 연구한 데는 별로 없는데 과거에 에너지 경제 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한 거 보니까
굉장히 탄력성이 낮더라고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계통이라고 하면 발전부터 쭉 그 판매까지 연결된 일련의 물리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이 전력계통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통신처럼 뭐 주파수가 공중을 날아가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런 물리적으로 계통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설비가 있으면 이걸 이제 선으로 연결해서 소비지까지 수송을 해야 되는데 이 발전 설비가 누가 갖고 있든지 생존망을 누가 건설하고 누가 관리를 하는지 상관없이 누군가가 중앙에서 컨트롤을 해주지 않으면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뭐 판매가 경쟁을 하든지 발전이 경쟁을 하든지 하여간 중앙에서 관제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컨트롤하는 관제는 모든 국가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관제 기능을 저희 전력거래소가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력거래소 하니까 거기가 이제 뭐야 증권거래소처럼 유가증권 거래하는 데인가 뭐 이렇게 이제 오해를 많이들 하실 수가 있죠. 거래소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근데 그 내부의 하는 일을 보면은 전력계통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 업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엊그제 삼폰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한전이 잘해서 삼폰에서 정전도 발생 안 하고 근데 이제 전력거래소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한전 조직이 파산돼서 나왔지만은 이제 일반 국민들하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죠. 전력거래소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다 이제 한전이 하는 줄 아는데 저 경인지수장 할 때 이제 거기 그 사업소장분들이 초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깜짝 놀랐고 한전이 하는 줄 알았는데 한전은 뭐야? 비교하는 거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한전은 이제 요금 것도 뭐 전력을 국민들한테 공급하고 그런 송가전망을 건설하고 유지보수하고 저희가 이제 그걸 다 운영을 해서 전력을 잘 안정하게 공급하는 주파수 맞춰주고 폰줄 맞춰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여기가 핵심이네, 여기가 두뇌네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실질적으로 와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라고 사실은 이 국가 중요시설이죠. 그래서 뭐 사이버 시큐리티라든지 아니면 군부대로부터 이렇게 어떤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체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특징은 이게 이제 북한하고 막혀 있고 뭐 중국이 있고 일본이 여기 있는데 연결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일랜드입니다. 이 전력으로 아일랜드고 또 발전 단지가 대규모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데 자꾸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해안가에 위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연계가 다중연계 되고 이제 대전력으로 수송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민원 때문에 순전망 건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불균형돼서 이 버틀렉, 충전망이 부족함에 따라서 버틀렉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틀렉 때문에 뭐 제대로 발전기를 건설해놓고 못 돌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그게 이제 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이렇습니다. 사실 특히 이제 동해안 같은데 민간 발전사들이 석탄화력을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충전망이 없어서 제대로 못 넘어오거든요. 사실은 안타깝죠.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충전망을 건설해야 되는데 한전도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태백산맥을 넘어야 되니 또 이 환경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첫탑을 꽂으면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법규 체계고요. 이건 이제 투자에서부터 운영인데 장기 계획은 15년 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매년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우리나라 GDP 성장이 어떻게 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어떻게 되고 탄소 중립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패널 모양을 써서 이제 뭐 경제학자들이 많이 이제 대량 경제 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인발부가 되죠.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에너지 믹스를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원자력을 몇 개지고 뭐 태양광을 몇 개지고 다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경제성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해서 어쨌든 해줍니다. 그 계획 하에서 설비가 투자되면 매년 또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건 발전기 오버홀 계획이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월간 계획, 주 1간 계획까지를 수립을 하고 저희 이제 관제센터에서 매일매일 다음날에 수요측을 해서 가격 결정하는 부서를 넘겨주고 또 저희는 이제 발전기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송전망 검토를 하고 계속 매일매일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가 이렇게 연간 계획부터가 저희 이제 개통부서에서 하는 거고, 이 장기 부서는 따로 이제 다른 본부에서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이거는 전력 운영 차원이고 시장 본부에서는 시장 운영하는 거고, 돈의 흐름이죠.
물리적인 전력의 흐름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관제체제의 관이라는 걸 보면서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느냐? 중앙관제센터에 EMS라는 전산설비가 있습니다. 한 몇백억, 한 500억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IT 부서가. 거기와 지역에 있는 모든 발전설비, 송변전 설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촌에서 3층마다 다 바꾸는, 다 바꾸는 발전기 출력, 그 다음에 뭐 변전소의 전압 레벨, 전력의 흐름을 다 저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는 거죠. 보면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서 제어하는 것이 관제고요. 그럼 이 시스템이 뭐 사이버 시큐리티를 적의 그 사이버 공격을 받는다든지 뭐 그럴 일 없습니다. 저희가 사이버 시큐리티 센터가 있거든요. 또 국정원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고 산업부에도 또 사이버 관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중선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저희 EMS는 상용망, 인터넷망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제 이런 설비하고 방통신으로 1대1 통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이버 시큐리티가 이렇게 굉장히 강화가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이제 뭐 국격이라든지 이게 이제 망가졌을 경우에 백업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저희 중앙전력관제센터의 전경이고요. 이게 이제 국가 비밀사항이라 이렇게 그 언론에서 취재를 해도 하나 불러 이렇게 흐릿하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요새 같은 경우는 날씨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성으로부터 이제 처리한 이후부터 날씨 정보 바로바로 받고 있고요. 태양광이라든지 다 여기 이제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발전이 송전망에 대한 그 모든 설비를 딱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 지역이고 여기 밑에가 제주도, 여기가 울진 지역.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눕혀놔가지고 이렇게 맵보드를 건설을 해놨죠. 여기 이제 부장 하나에 그 차장 둘, 직원 4명이 7명이 한 개조, 6개조가 365일 24시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센터장하고 있고 일금부서에서 그 발전 계획을 매일 수립하는데, 그 다음에 수요 예측을 매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순전만 운영 계획을 매일매일 하는 데가 여기 또 직원들이 있고요. 다른 사무실 바로 옆에. 그러면서 한 70명 정도가 여기서 이제 매일매일 그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수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발전기를 내일 뭐를 이렇게 딱 맞으면 운영하기가 쉬운데, 내일 태양광이 잘 나오는데다 갑자기 태양광이 안 나오면 이제 기상이 걸리는 겁니다. 태양광이 저 설비가 얼마나 되냐면, 지금 원전이 25기가 정도 되는 태양광이 한 30기가 가까이. 태양광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끼면 발전량이 안 나오면 다른 발전기를 켜야 되는데, 발전기가 자동차처럼 바로 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빨라야 4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측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수요 예측의 핵심이 날씨는 아닙니다. 날씨. 이 기상청에서는 일반 국민 상대로 이 기상력을 하니까 저희 그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어떤 LSTM이라든지 AI 모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수요 예측 그 수치 모형이라든지 그 통계 모형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형에 또 수치를 넣어야 뭐 어떤 계획값이 나오니까 그런 일반적인 그 기상 정보를 가지고 수요 예측에 적합한 그런 모형에 적합한 수치를 만들어내는 기상학 박사들이 또 저희 수요 예측팀에 3명 있는데 1명은 자꾸 퇴사를 하더라고요. 3명 뽑았는데 몇 달 근무하다가 또 교수로 가버리고. 그래서 이게 제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상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꼭지를 에너지 기상이라고 해서 에너지 기상을 좀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 기상 센터도 좀 만들고 뭐 이런 장기 로드맵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측에 또 중요한 게 통계였습니다. 통계학 박사들도 좀 있고, 뭐 개통 해석 이게 전부 엄청나게 전문 영역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관제센터라는 게 개통하는데 이제 좀 박사, 석사, 석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운영계획의 실비입니다. 내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수요 예측을 하죠. 수요 예측을 계절별로 뭐 일별로 쭉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전기 공급 능력이 입찰한 걸 가지고 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근데 이제 운영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열공급 발전기, 뭐 분당복합이라든지 서울복합 이런 데 또 열 공급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그럼 우리가 이제 비싸다고 못 세우거든요. 당신의 세우면 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열대하고 들어오니까 그걸 뭐 돌려줘야 되고. 봄가을, 봄철에,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많으면 석탄으로부터 세워야 출력을 낮춰야 되고. 그런 제약. 또 연료 제약도 있습니다. 이거는 꼭 떼야 되는데 연료 소멸해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 국내탄 떼줘야 되는 뭐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예비력도 필요하고요.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근데 송전망도 동해안에 발전기는 많은데 못 돌려요. 왜냐면 송전망이 없어요. 제약으로 못 돌리죠. 그죠? 하드레 뭐 이런 것들을 다
다 감안을 해서 우리 이제 수급 운영팀이라는 데서 이제 운영발전기획을 수립해서 그거를 발전소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은 그 발전소에서는 내일 발전기를 기동하기 위해 새벽 2시, 3시부터 움직이는 거죠. 출근해가지고 뭐 보일러 떼고, 발전소 가보시면 보일러가 안 보이죠? 사실 건물 자체가 보일러입니다. 5층 정도 되는 거죠. 여기 에너지가 엄청나게 밀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고온과 스팀으로 일주일에 60번을 돌려야 되니 얼마나 그 에너지가 많이 되겠습니까? 3600 RPM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의 품질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발전기가 워낙 고속으로 회전하다 보니까 지가 스스로 정지를 하는 그 스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안 맞으면 블랙아웃이 된다는 게 대얘기입니다. 자, 이제 수요의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이제 수요를 좀 나누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총수요만, 총 발전량 총수요 아닙니까? 총수요만 관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배전망, 그러니까 집안에 태양광을 넣는, 저희 집도 아파트에 태양광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못 합니다. 이거는 그냥 거기서 생산해서 자기가 쓰는 겁니다. 저희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발전량이 지금 한 3기가 정도, 한 15기가 정도 됩니다. 15기가 원자력 15개 정도 되거든요. 그 발전기가 많아지니까 태양이 뜨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중앙급전 발전기를 줄여야 됩니다. 뭐 LNG 복합을 줄이든 석탄을 줄이든. 그래서 이러한 수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국가 총 발전량은 어쨌든 태양광까지 포함해서 총 수요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전력계통 발전량은 그 베란다 태양광이라든지 지붕 태양광, 이렇게 스스로 수용가가 고객이 전력 사용자가 생산해서 자기 집에서 쓰는 거죠. 그런 거는 저희가 BTM이라고 하는 비하인드 더 메타, 그러니까 계량이 툭단도 달려서 계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지금 한 5기가 정도, 원전 5개 정도.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제 원전 하나 줄이기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 서울시에서 이렇게 보조공조가 엄청나게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때는 좀 싸게 거의 뭐 공짜로 하나 설치해놨는데 가끔가다 집에 가서 이렇게 서울에 뭐 1, 2주에 한 번씩 올라오니까 가서 햇볕 쨍쨍할 때 이렇게 계량기가 거꾸로 돌잖아요. 도는 몇 번 하면 지금 기분은 좋거든요. 태양광 발전이 있어서 우리 계량기에 거꾸로 돌면 돈이 차감되는 거예요. 아파트 계량기. 뭐 이런 계량기가 굉장히 아주 BTM 태양광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한전 PPA라는 거는 한전 배전망에 연결돼서 송전망까지 안 넘어오고 그냥 배전 설비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태양광이 있으면 여기서 그냥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런 태양광이 한 13기가와트 정도. 이 두 개 합하면 16, 7기가가 돼요. 이게 이걸 다 빼면은 전력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전력시장이라는 전력거래소가 관리하는 그런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발전량을 예측해서 이런 거를 예측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서 수요 예측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일에 발전회사들, 중앙급전 발전이 되겠죠. 발전회사들이 생산한 전력의 시간대별 수요는 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모양대로 전력을 생산해 주세요 하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도 새로운 생소한 개념이실 겁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보면은 뭐 다양한 이건 장면적으로 전망한 걸 한 건데 다양한 변수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총 수요를 예측을 합니다. 예측하고 비계량 태양광, 그러니까 전력거래소의 계량기가 안 달린 태양광을 예측을 하고 총 수요에서 그 비계량, 계량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전력거래소의 계량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 비계량 태양광을 차감하면 전력시장 수요가 되고 요거에 따라서 저희가 발전기 운영을 한다. 이렇게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름 같은 데는 그 기온이 1도 변하면은 그 수요가 막 한 3기가 원자력 3개 정도씩 막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 31도에 32도가 되면은 3기가와트가 확 올라가는 3기가와트가 굉장히 큰 용량이죠.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이 민감도가 작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은 그러니까 5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 수요가 확 느는데 어느 시점 이하로 떨어지면 수요가 더 이상 안 늘고 여름에는 굉장히 수요가 급격하게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그런 특성이 있고 GDP도 수요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경제 전망을 하거나 그러니까 분기별로 그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전력거래소 그런 것도 한번 했었어요. 전력 수요는
실시간으로 나오거든요. 어제 쓴 거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분기과 전력수의 전분기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전년 동기에 전력수가 얼마큼 뭐 감소 아니면 증가했는지 알잖아요. 그거 갖고 경제 성장이 얼마큼 됐는지를 거의 예측을 정확하게 했었습니다. 뭐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전력부라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군데서 민원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력부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전력 수요는 경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코릴레이션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과거에 70년도부터 해서 지금 거의 뭐 100배 가까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전력 피크가.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역사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비상이 걸릴 때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적어도 블랙아웃까지는 안 가게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비력이 원자력 한 4개 반 정도 이하를 떨어지면 관심 단계에 비상을 겁니다. 비상 걸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뭐 방송에도 홍보를 해서 국민들한테 절찬주의도 해야 되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뭐 정부 부처 한 라인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산업부, 국정원, 뭐 청와대, 그 행정안전부, 경찰청, 뭐 소방청 이런 데 다 한 라인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력 1.5기가 1,500MW 미만으로 떨어지면 실제 이제 부하를 차단합니다. 원자력 하나 반영도밖에 안 남았으면 저 예비력이라는 건 뭐 불과 몇 분만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한전한테 이제 현재 다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툭탁 서로를 끊어가지고 안 중요한 데 시골부터 이제 안 중요한 데가 아니라 그 이제 계획대로 이제 끊는 거죠. 계획은 뭐 저희가 다 이제 검증받고 이렇게 수립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은 인간의 활동으로 이 기온이 올라간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이렇게 CO2 농도가 올라가니까 좀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지금 한 1.2도 정도 올라갔나요? 평균 기온이? 근데 이렇게 1.1도 정도 올라갔는데도 전부 다 태풍도 강해지고 좀 난리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년 평균 기온이 그 세계 평균보다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는 6대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이산화탄소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온실 효과라는 거는 뭐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지구에 이렇게 그 저장된 열이 못 나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온실 효과라고 하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한 유행 차원의 여러 가지 그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이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발효가 돼서 그거에 따라서 모든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2030년도까지 탄소를 얼마나 감축할 건지, 그다음에 언제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유엔에 다 제출을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50년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하는 것이 계획이고, 2030년도까지는 2018년도 대비 44% 정도, 40%까지 탄소를 감축하겠다. 특히 전력 분야는 44.3%를 더 감축하겠다. 산업 분야는 뭐 생산을 해야 되니까 전력 분야에서 감축하고, 그게 얼마 전에 2월 달인가요? 전력 분야를 더 늘렸습니다. 산업을 좀 더 줄여주고 그런 뭐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계적으로 그러면 넷제로 탄소 중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비즈니스 에즈 유주얼입니다. 그냥 현재대로 가면은 이게 탄소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지구가 파멸이 온다 이렇게 하는 것도 과학자들이. 근데 클린 파워, 그러니까 CO2가 나오지 않는 전력을 생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기화, 차도 전기차로 만들고 난방도 전기로, 이게 두 개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력 분야가 이 탄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전기를 쓰고 대신에 전력 생산을 탄소가 안 나오는 걸로 하자. 그러면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기업체를 운영하시니까 잘 하시겠는데, 적어도 뭐 전력으로 다 그 생산시를 다 이제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련을 한다든지, 그 포스코가 이제 지금 석탄을 빼나 뭐 이렇게 해서 그 철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수소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 수소. 그래서 결국은 이 전력이 탄소의 핵심이다. 전력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 그 아마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탄소 중립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부터 전력수요가 2.3배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여 년 뒤에요. 2050년도면 한 6, 7년 남았네요. 근데 지금까지의 전력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구축해놓은 전력 설비보다 2.3배를 그 시간에 어떻게 늘리겠습니까? 이게 분명한 과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 저게 안 되면 이제 수출도 안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의 기후변화, 그 다음에 에너지 한국, 뭐 전쟁도 일어나고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에너지도 하다 보니까 거의 92%를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화두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논의 경과는 이렇습니다. 쭉 해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NDC 상향 발표를 하고, 뭐 시나리오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도 저희가 했었죠. 근데 이제 신정부 들어오면서 좀 더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방향으로 좀 선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믹스도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보자. 그다음에 에너지 신산업 창출.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 가지고 이제 탄소 중립을 하려니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창출해보자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이번 탄소 중립 목표인데 세 가지만 한번 보시면은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 있고요. 산업구조도 저탄소 산업구조로 가보자. 예를 들면 에너지 원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단위 GDP, 그러니까 보통 한 $1,000 정도를 생산하는데 GDP를 창출하는데 에너지를 얼마큼 소비하느냐. 다른 나라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단위 기업당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보다는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점점 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기업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국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전력 부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올 1월 달에 우리 산업부가 발표를 했죠. 저희가 실무자하고 이제 미래 에너지 믹스 2036년까지 발전 설비를 어떻게 투자할 거냐. 결국 이 투자 계획이 탄소 중립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자가 되면 탄소 중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피크 컨트리뷰션은 피크 시간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은 어떤 100% 기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람 나오면 기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피크 기여도를 고려한 설비 용량이고,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네임플레이트의 용량입니다. 이 네임플레이트의 용량을 보면은 LNG, 석탄, 뉴클리어, 리뉴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33년도에는 LNG 많이 늘어나고 43기가에서 62기가, 특히 리뉴얼 에너지 보십시오. 이게 지금 리뉴얼은 32기가인데 91기가 3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33년도에서 지금 2023년도니까 10년 내에 3배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도전적이죠. 2036년도에는 108기가까지 늘어나야 됩니다. 저는 엄청나게 도전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도전적이라고 말씀드리냐? 2018년도에서 22년 연평균 재생에너지 증가율이 3.5기가와트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근데 만약에 이 계획대로 하려면 5.3기가의 보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빨리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도전적이죠. 그래서 전력 부분에 이제 연결 발전량을 보시면 원자력이 조금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20%에서 발전량은. 근데 재생에너지는 많이 늘어나죠. 현재 8.5%인데 2036년 30%. 이 8.5%는 OECD 평균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 엄청 높거든요. 36%, 40% 이렇게 되는데 중국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미국보다도 낮고요. 그래서 저걸 늘려야 되는데 빨리 늘려야 되는 거죠. 여기 시대생 빨리 늘려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대통령에는 저기 우리가 컴퓨터를 수요는 막 변하는데 저 컴퓨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이 뜨면은 중앙에서 공급할 발전기를 빨리 멈춰 세워야 되고, 또 태양이 지면서 빨리 또 증발을 시켜야 되는데 뭐 자동차처럼 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이슈입니다. 뭐 이런 이슈, 우리나라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미국도 정전이 많이 발생, 캘리포니아 태양광 많아서 그 문제가 되고,
아까 말한 텍사스, 2020년 바람이 보니까 풍력에 그냥 뭐 불려가도 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 이거 이제 설비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량이라는 건 잘못됐는데 발전 설비입니다. 설비. 2020년도 보면은 태양광이 19.3%, 21기가, 풍력 1.9기가, 풍력 거의 저희가 투자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36년도 되면은 이 태양광하고 풍력의 설비 용량을 이 풍력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상 풍력.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사업이 발달했으니까 띄워가지고 또 바다도 깊잖아요. 저희 동해안 같은 데. 그러니까 이게 뭐 50m 이상 되면은 해저 이 수심이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플로팅해서 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플로팅해서 하려니 몇천 톤짜리를 이걸 막 이렇게 세워놔야 되거든요. 높이가 100m 정도 되는 뭐 이런 거를. 그게 얼마나 기술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새로운 또 먹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잘 하시려고 일단 이제 이 동남아의 수출 기지를 만들어서 빨리 해서 수출하면 되거든요. 풍력. 이게 덴마크가 그렇게 발전하는 풍력의 그 베스타스라든지 이런 데 동해너지 이런 데가 이제 덴마크 건데 풍력까지 얼마나 많은 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딱 잡은 게 울산입니다. 울산 어쨌든 조선기지가 있고 또 목포도 그걸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장님들이 수준에서 목포 앞바다의 해상풍력.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기기지를 만드는 거죠. 그럼 전기기지 만들면 엄청난 또 인력이 소요가 되고 우리나라가 철강산업 발달했죠. 조선산업 발달했죠. 다만 좀 뒤지는 게 이 타워 위에 설치한 그 발전기 기술이 컴팩트하게 하는 발전기 기술을 용량 크게 하는 거. 용량이 커야 단위 용량당 비용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좀 뒤지고 있죠. 옛날에 지라든지 뭐 지네스라든지 베스타스라든지 이런 데로는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부산 에너지라든지 하여튼 뭐 옛날에 현대중공업도 하다 좀 중간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요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가 기술 개발해서 시장이 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열리면은 제가 신재생활 같은 데 2018년도 했는데 이거 덴마크에서 엄청나게 노력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덴마크 여기 중부에 있는 대사관도 저도 몇 번 가보고 거기 또 왕세자비에 오면 또 저희도 초청해서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죠. 요 발전량 비중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태양광의 이용률보다는 풍력은 24시간 들어가졌습니다. 태양광은 낮에만 들어가는데 그래서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이건 발전 설비라고 했습니다. 기가 테라와트아워. 2036년도 되면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발전량 비중은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요소가 많죠. 이렇게 새로운 전력 수요가 급증해서 하여튼 수요에 따른 전력망 수요도 늘어나고,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 가능성 능동성이 있죠. 전력망 건설에 이제 주민 수용성은 낮죠. 그래서 우리나라 탄소 중립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기울기 보십시오. 2050년대가 조금씩만 줄여나가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도가 꼭대기인데 엄청나게 여기가 4.5%인가요? 공기로 계산한다면은 엄청난 거죠. 그걸 이 전환 부분이라는 거는 이 전력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력 부분은 2021년도에 44.3% 줄이는 걸로 있는데 2018년도에 2030년도 좀 늘어났죠. 대신에 산업을 좀 줄여주고요. 근데 에너지 플로우를 보시면 여기서 이 전환 부분을 무탄소화 해야 됩니다. 탄소가 안 나오는 발전이 건설해야 되죠.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가 되겠죠. 소비 부분은 전력화해야 됩니다. 또 수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가 굉장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되지만은 도전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원단이 보면은 다른 나라 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량이. 근데 우리나라는 오르고 있죠. 그래서 또 소비 절약도 유도를 해야 되고요. 결국은 저게 요금하고 관련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나라 요금 참 싸죠, 전기로. 그 유럽들 보면 안 올랐더라고요, 전기로.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요금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네, 재생에너지 보급단계가 여기 IEA에서 이렇게 발표한 건데, 발전량 비중이 3%에서 이렇게 40% 이상까지 됐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우리나라의 비저빌리티, 유연성, 이렇게 쭉,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이런 이슈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보니까 지금 한 8.8%밖에 안 되는데도 가시성, 유연성, 안전성,
공급과이 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만 국내는 기저조건이 높아요. 석탄화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텍사스도 이런 거거든요. 텍사스도 미국하고 있지만 텍사스가 원래 멕시코 땅이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뭐 영어 쓰는 사람보다 스페인어 쓰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도 사실은 딴 주하고 연결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거기도 독립계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으면 전기가 운전할 때 좀 꼬을 수도 있고 다음은 좀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7년도 이때 정부가 슈퍼그리드 얘기를 나오고 했었는데 일본이 반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도 일본하고 뭐 회의가 있어가지고 좀 물어봤어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저희 대통령과 회의를 했는데 아니 왜 지금 슈퍼그리드 얘기가 쭉 들어가느냐 왜 일본 중국은 오래됐는데 또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몽골에 손정호 회장이 몽골 쪽에 그 사막에 태양광하고 풍력 그 바람이 세거든요. 이용률 70% 이상 나온다는데 되게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다 이제 투자를 해서 그 전기를 한국에서 좀 쓰고 중국도 쓰고 한국도 쓰고 그래서 중국의 웨이 싱따오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하고 인천하고 가까운 100km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하고 이제 해적케이블 연결하고 우리나라 부산하고 규슈전력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에 이제 태양광 풍력을 설치를 해서 중국도 좀 쓰고 우리도 쓰고 일본까지 갖고 이런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정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뭐 중국을 좀 못 믿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끊으면 어떡할래? 뭐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지금 원자력보다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수요가 태양이 뜨면은 총수요의 패턴은 이런데 시장 수요는 더 떨어지는 겁니다. 태양이 뜨면서부터 수요가 낮아지는 거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전기를 꺼야 되거든요. 근데 껐다 키는 시간이 이게 또 시간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연도별로 점점 더 파들어가는 거. 저희를 더 파고라고 하거든요. 오리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저게 이제 문제가 되고 현재는 석탄까지 종차 석탄까지 파고드는데 원자력까지 파고들면은 이게 이제 원자력을 끄지를 못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이제 해결해야 될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만큼만 파고 들어갔는데 이건 실질적인 걸 한번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30년 되면은 이만큼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만큼. 파고 들어가고 여기는 걸 껐다 켰다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예측은 태양광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상청도 틀리는데. 근데 오후에 구름이 껴갖고 이렇게 태양광이 안 나오면은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는 비상입니다. 발전기가 금방 켜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하향 예비력이라는 건 과거에는 수요가 높아갔을 때만 그걸 따라가는 예비력만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수요가 갑자기 떨어질 때에 대비해서 밑으로 또 빠지는 예비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예비력.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현재는 사실 양수 발전기는 발전도 하지만 펌핑하면 수요로서 활용을 해서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하고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신재생에너지 투자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금부터 무슨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장장치라든지 아니면 수요에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늘린다든지 수요의 탄력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은 경제 활동을 뭐 갖고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는 기준이 되는 게 가격 아닙니까? 가격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 전력 가격을 실제 가치에 맞게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가격을 어떤 비용, 코스트를 가지고 다이아몬드 가격을 설정하면 몇 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가치에 따라서 가격을 설정해서 해줘야 하지 않나요? 현재는 이 전력 가격을 비용 가지고 해주거든요. 비용 평가를 해서. 근데 가치라는 거는 이 시간대에 내가 꼭 전력을 생산해야 돼. 그거 참 굉장히 높을 수가 있거든요. 비용을 낮더라도. 그럼 그 가치가 반영된 시장 가격이 설정이 되고 그 가치에 따라서 내가 얼랭디스 페이, 내가 좀 덜 지불하려고 하는 거는 풀어주고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작아져서 전기 가격이 거의 제로다. 그러면 그때 뭐 전기차를 충전을 시킨다든지 열을 좀 저장을 하는지 아파트 밑에는 뭐
이렇게 불을 파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격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이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정성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태양광이 좀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또 빨리 보급이 되다 보니까 LVI라는 게 있습니다. 전압이 떨어지더라도 태양광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태양광 발전이. 근데 전력망에는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떨어지면 태양광이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발전기가 떨어지니까 그게 뭐 가정에 설치됐든지 아니면 배전망에 설치됐든지 발전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유효적이게 모질란다. 그러면 그게 광역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인버터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압도 많이 이제 높아지고요. 과거에 여기 신안 지역이거든요. 신안의 섬이라 수요가 없습니다. 전기 사용하는 분들 별로 수요가 없는데, 그래도 과거에는 변전소로부터 수요로 이렇게 변압기, 이게 변압기거든요. 전력이 이렇게 흘러갔다면 지금 여기에 발전기가 자꾸 불리는 거예요. 이 수요는 별로 없는데 발전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광 항력들을 불리고 있거든요. 이게 막 발전단지가 됐습니다. 그럼 전압이 막 높아져요. 이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발전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수요가 조금이라 여기 손 단단한 걸 설치하는데 이게 용량이 모자라는 건데 이런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호선뿐만 아니라 3호선까지 넘어오고 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그 이슈가 돼 있습니다. 공급과에 이 호남 지역에 이렇게 태양광이 많아지다 보니 여기에 이제 과거의 발전단지로부터 생산해서 딱 맞춰 충전망을 건설을 하는데 태양광의 43.6% 호남 지역에 들려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제가 이제 지도에 따라 저희도 이제 딱 태양광 이용률이라는 이제 지역별로 해놨는데 워낙 이용률이 이쪽이 좋습니다. 햇빛이 좋아서. 염전이 많잖아요. 염전이 많다는 건 태양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으로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쪽에 그분들이 그걸 딱 캐치하고 염전을 값싸게 사들여갖고 염전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땅값이. 굉장히 그 사업적인 수완이 좋은 거죠. 그래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 고마운 일이죠. 어쨌든 탄수중립 편을. 근데 성장량이 문제가 가지니 이 지역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잘라야 되잖아요. 누굴 자릅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육지 같은 경우는 아직 잘릴 정도는 아닌데 제주도 엄청나게 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사업자들이 고발 소송 많이 걸었습니다. 전력발전 정도로.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발전 방향. 과거라는 거는 과거의 한글 시절 2001년도 부족했던데 정부가 전기사업법이죠. 정부 전기사업법의 독점사업자인 한전이 굉장히 잘하고 있죠. 국민을 인식하는 한전에 공급의 의무를 줘놨습니다. 공급을 반드시 해야 된다. 국민이 원하면은 대신에 전력 요금은 수익률 규제를 받고 그 다음에 대신에 그 특정권을 준 거죠.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안정적 공급이 목표였고요. 보편적 서비스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이었죠. 그래서 국민들은 그냥 이렇게 값싼 요금을 한전이 공급해준 대로 쓰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많아지고 다양한 자원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전기차 들어올 거죠. 전기차도 지금 뭐 2030년에 300만 대 되지 않습니까? ESS라는 배터리 저장 장치 들어오죠. 스마트 그리드, 디맨드 레스판스, 그 다음에 이런 뭐 배출권 거래제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 이것을 다 전력산업과 연결이 되고 개통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래서 시장도 개선돼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탄수중립 에너지 안보가 이슈고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건데 무탄소 전환이 대폭 확대가 되고 수요가 전력화되는 거죠. 그래야만 탄수중립되고 전력 시장이 아까 2003년도에 코스트 베이스 비용을 평가해서 하는 그러한 시장에서 어떠한 좀 선진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시장의 가치, 전력의 가치, 시간 대별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고 그거에 따라서 경제 주체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어떤 시그널로서의 그 역할을 가격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저는 선진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진국에서 그런 건 아니고 전력 부분에서는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전력망 진입을 섹터 커플링, 이 섹터 커플링은 앞으로 결국은 모든 다른 부분이 전력화될 거 아닙니까? 자동차 수송 부분 전력화돼야 되죠. 산업 부분도 대부분 많은 부분, 그다음에 가정의 난방이라든지 쿠킹 다 전력화돼야 되죠. 그거를 전력과 커플링하면은 이거를 수요에 탄력성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전기차 한번 배터리 저장하면 지금 64 kWh인데 배터리 용량 뭐 아이오닉 같은 거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충전하면 일주일씩 쓰거든요. 제가 대통령원 자료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비쌀 때 굳이 충전할 필요 없거든요. 쌀 때 충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가격 시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겨울에 열열 같은 거 굳이 뭐 추울 때 그때 막 에너지 소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장장치만 돼 있다면은 EHP라는 거, 요거 있지 않습니까? EHP. 저걸 이용해서 물 데워서 저장해 놓으면 되죠. 그래서 쌀 때, 신재생 에너지 많이 나올 때, 그때 그걸 이용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전기가 생산이 안 될 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섹터 커플링입니다. 그래서 섹터 커플링은 에너지 전환의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이제 유럽의 그 EU의 그 의회에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덴마크라든지 이런 분도 어차피 탄수용입하려면 다른 섹터와 전력 부분이 연계가 돼야 될 테고 그런 거를 가지고 가격 시그널로서 다른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룸을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이 전원단 발전기가 움직이지 않아도 가격 기제로 해서 이 수요가 그 가격에 따라서 움직일 테니 이쪽에 움직일 수 없는 재생에너지라든지 원전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대통령이 안전하게 되고 품질이 유지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이 섹터 커플링입니다. 제가 논문을 읽어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그 독일을 가보니까 저런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전기가 너무 남으니까 북쪽에 거기도 북쪽에 풍력이 많아가지고 남쪽에 거기 이제 반대로 우리는 북쪽이 이제 수요가 많은 남쪽에 이제 민연이라든지 뭐 이런 데 수요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전력을 써야 되는데 거기도 시민단체 또 그 독일은 뭐 그 대륙법에 원조합니다. 법률 체제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송전망만 건설하려면 시민들이 고발하는 거. 여기 세가 나는데 송전망 건설하면 안 됩니다.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중지시키고 몇십 년째 송전망 완전히 안 되고 있대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쪽에 남는 전기로 저런 걸 하자. 또 수소를 생산하자. 그린 수소. 그래서 거기 이제 국가 가스망이 있으니까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각 지역마다 생산해서 가스망으로 넣어주고 그걸 발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는 뭐 또 그 효율 문제가 좀 있긴 한데요. 일렉트로 드라이브 가지고 하면 또 에너지 100%면 70%밖에 안 나오거든요. 효율이 있긴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겠죠, 인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려면 시장을 선진화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비용 기반, 코스트 기반 그런 현물 시장, 하루전 시장을 이렇게 이제 계약 시장과 실시간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실시간에 따라 수요가 막 움직이는데 전일 수요 예측하는 거기 딱 맞는다고 그때 가격을 결정해 놓으니까 그게 맞겠습니까?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실시간에서 15분 단위로 가격을 좀 해서 그 단위에 따라 가지고 수요자들이 움직이고 또 발전사를 공급하는 것 그거에 맞춰서 좀 해보자. 그 IT가 돼 있지 않습니까? 뭐 계량기도 다 컴퓨터고 정통신으로 다 연결돼 있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투자도 지금 그냥 뭐 발전사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저희가 비용평가해서 해주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투자 단계부터 옥션을 해보자. 그럼 누가 앞으로 10년 뒤에 킬로와트아워보다 얼마나 싸게 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이제 거기에 낙찰을 그분이 건설하면 그거를 이제 계약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중앙 옥션 시장, 뭐 이게 이제 미래의 방향이다 하는 거고요. 또 수수시장도 이제 저희가 개설을 해서 수수시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신재생 입찰이에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그냥 발전기 건설하면 저희가 다 구매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입찰을 해서 낙찰되는 사람만 구매를 해주겠다는 것이 이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 커플링, 제가 이제 방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난방, 뭐 수송, 산업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쪽에 이제 교통을 안정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력이 남으면 커테일, 전력을 생산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남는 전기 싸게 해서 저장을 시켜놓자 하는 것이 섹터 커플링의 이제 하나의 컨셉이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이 개통가지고 제가 모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섹터
커플링을 전기차만 가지고 했을 때도 이제 가죽의 그 짧은 전기가 많이 줄어들고요. 한 54%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그게 줄어드니까 1차 에너지도 줄어들겠죠. LNG 들들려지지 않습니까? 1차 에너지 소비량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게 이제 줄어드니까 결국은 이제 CO2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CO2도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CO2도 줄어들고 결국은 초과발전량도 컨트롤하는 거 제어해서 자른 것도 줄어들고 1차 에너지도 줄어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은 겁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해보니까 경제 수익이 엄청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들여서 에너지 난방하는 사회는 열을 저장하는 걸 연구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전기차, 한전은 전기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각 부분별로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지고 있는데요. 예. 실제 그러면 그 ESS 그 저장 장치 예. 그게 그 효과성이 좋습니다. 요건 ESS는 이제 여기 ESS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쌓일 때 저장했다가 예, 전기요금이 쌓아놓으면 전기에 남을 때니까요.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희가 10차 수업계에 ESS를 많이 투자하는 걸 해놨습니다. 국내에서 ESS 저장 장치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대기업들이 만든 것들이 폭발을 해가지고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걸 실제로 저장했다 나중에 쓰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으니까. 맞죠, 지금. 한전이 지금 올 연말까지 1기가와트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건설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가끔가다 화재나는 게 문제인데 아직적으로 그게 약간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투자는 좀 하고 또 화재 원인만 정확히 해서 그것만 좀 기술적으로 완벽하다면은 그 민간에서 투자를 엄청나게 할 겁니다. 지금은 그거에 대한 저희 보조금을 중단해가지고 민간 투자가 좀 안 되고 있거든요. ESS. 근데 그 화재원만 좀 해서 한다면은 투자 안 되고. 근데 외국에서는 그 ESS 저장 장치고 그거에 대한 화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문제냐 아니면 그 PCS 문제냐 서로 공방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ESS 많이 투자가 되는데 양수 발전도 많이 해야 되고 나머지 좀 올렸다가 그래서 내용을 잘 아시네요. 예, 또 전력망의 진흥화. 그래서 그 스마트 그리드와도 지금 엄청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의 요 모델과제만 좀 말씀드리고 뒤에는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건 결국은 요금 가지고 하는 8,760기가 1년 내에 평균 가격을 확보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없는 거고요. 실시간 가격으로 해야 이제 그 진흥화된 전력망, 결국은 IT가 저기에 접목이 돼서 계량도 자동적으로 컨트롤도 이제 되고 하는 그런 설비 하드웨어를 갖춰놓으면 소프트웨어인 어떤 경제체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는 시그널 가격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체계를 좀 뭐 시장 손질을 하고 이러한 전력 계통의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면은 자동적으로 수요 공급이 맞춰질 거다 그런 가격 기제로. 그래서 전력 공급의 유연성은 그런 걸 따르죠. 그래서 전력이 모자라면 공급 측면에서 유한 자원이 많이 들어올 테고요. 그 가격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요는 또 낮아질 테고 그럼 자동적으로 수급 밸런스가 맞아질 테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 소비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한 소비 체계라는 게 결국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이크로그리드 아까 이제 그 사무엘 인설, 그 에디슨, 뭐 테슬라 이때 시절에는 지역 단위로 조그마한 그리드를 전기를 사용한 것이 점점 더 머지 합병이 되면서 점점 커지고 수익 독점 회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반대로 가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서울대 캠퍼스 내에 마이크로 그리드 하거든요. 태양광, 거기에 ESS, 뭐 전기차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수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인데 손 단위에도 이제 마이크로. 그게 이제 지역적으로 막 하고 지역적으로 전력 수급을 자급자족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것만 그리드를 연결해서 그리드를 아주 느슨하게만 연결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로 해결하자는 거죠. 전력사업 초기로. 그래서 마이크로 그리드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큰 방향을 가지고 어쨌든
스마트 그리드를 추진하고 있고, 뒤에 한 5페이지 정도 나온 거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유연성을 어떻게 강화하고, 뭐 소비체계, 뭐 DR도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 5분 정도 추가를 한 것 같은데요.